어, 저는 당산 선생님하고 인연이 78년도 하반기쯤에 그러니까 77년도 3월 달에 당산 선생님이 2년형을 살고 나오셨어요.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나오시고 그 없고 2년 경험이 당산 선생님은 여러 가지 괴로운 점도 있었지만 아마 그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아마 매우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77년도 가을 데모로 서울대학교 재적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황했죠. 그러다가 78년도에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한 3, 40명 정도가 집단으로 통일사회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게 78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77년도 당선 선생님이 2년형 사시고 나와서 77, 78, 79, 80 이것이 아마 당선 선생님의 생애에서 아마 가장 치열했던 3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치열했던 그 3년 중에 한 2년을 제가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 인생의 큰 하나의 중요한 그 계기가 됐고, 저는 정신적으로는 저희 아버님도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당직은 조직국장이라는 걸 맡았는데, 제가 조직국장을 맡을 만한 역량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조직국장을 맡았는데, 실제로 제가 한 일은 당산 선생님의 그 메시지, 선언문, 연설문을 초안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은 없지만 초안을 해오면 당산 선생님께서 거의 완벽하게 새빨갛게 빈 공간 없이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상했지만 왜 이렇게 고쳤을까? 그 어휘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하고 하신 그것을 저는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귀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발표할 자격은 안 되는데 원래는 우리 신지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김누리 박사가 저한테 강권하는 바람에 제가 전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때 당산 선생님을 모셨다는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산 선생님의 통일과 관련되는 문헌을 저도 1권부터 5권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산 선생님의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시기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왜 한 40페이지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어떠한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 논문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당산 선생님이 쓰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당산 선생님의 통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뽑았냐 하면 이 논문에 보면 71페이지 각주에 한번 보세요. 71페이지 각주에 보면 79년도 2월 16일 날 일기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누가 과연 민족적 차원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민족적 차원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뒀는데 제가 둔 게 아닙니다. 당산 선생님이 강조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중략 가운데 줄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민족적 차원에 확고히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북의 지배 권력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필경 우리의 민족 통일은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79년도에 쓴 일기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이러한 입장은 당산 선생님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지신 관점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썼을 때 그 키워드 중에 하나로 민족적 차원이라는 것. 민족적 차원이란 말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은 민족적 차원을 인식하기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단 구조가 민족적 차원을 인식할 수 없을 인식의 장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 민족적 차원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산 선생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런 입장을 이해해야만 우리 그 당산 선생님의 통일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차원이란 말을 제가 했고 이 민족적 차원이란 말은 제 논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셨다는 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4.19가 나고 각 정치 세력이 각자의 통일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통일관에 대해서 김철 선생님은 59년도 논문에서 그 각자의 통일관에 대해서 통일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나름대로의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 하면 당산 선생님은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태세의 상관관계에서 파악하셨어요. 이게 이제 당산 선생님의 통일 방법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당산 선생님은 매 단계, 매 시기마다 나름대로 객관적 정세를 분석하고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되는 주체적 태세를 주장하셨어요. 그 주체적 태세는 당 활동을 하시면서 통일사회당, 사회당, 사회민주당까지 일관되게 그 객관적인 정세에 대응하는 주체적 태세로서의 통일 제안을 꾸준히 해왔었어요. 근데 그 통일 제안이 아주 신기하게도 당산 선생님이 선구적으로 제안하신 것들이 당대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대부분 수용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대화해야 된다. 긴장 완화해야 된다. 군축해야 된다. 평화협정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을 정치적 현실적 존재로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북괴라고 하지 말고 북한 정권이라 부르자. 그다음에 유엔 동시 가입하자. 등등등. 그다음에 주변 4대국이 4대국 보장을 교차 승인, 4대국 보장론 등등 이런 것을 다 주장을 하셨는데 그중 일부는 현재 유엔 동시 가입은 이미 됐죠. 91년도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북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으로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해야 한다 하고 해서 긴장 완화해야 한다고 해서 71년부터 남북 대화했습니다. 그것을 70년도 대선 후보로서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방공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정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체적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차원에서 주체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재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당포적 차원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주체적 태세는 달라지지만 예컨대 초기에는 50년대에는 자유연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60년대에는 말하자면 자유주의, 삼인주의 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반독재 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체적 태세를 정파를 초월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해야 한다. 그게 곧 통일부입니다. 통일부 얘기한 것은 59년도부터입니다. 63년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9년도에 비로소 국토통일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통일부로 됐지만. 그래서 그 당산 선생님이
그 객관적 정세에 대응하는 주체적 태세로서의 통일 제안이 매우 그 합리적이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정권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당산 선생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받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당선인 73년도 통일사회당 그 강령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주 획기적인 제안하셨어요. 그 연합국가제. 연합국가제라는 것이 국가연합하고 다릅니다. 국가연합은 이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연합국가는 거의 연방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같은 거예요. 미국에 각 주가 있잖아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단일 국가가 되는 것이죠.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런 개념에 북한에서 제안한 연방제와 유사한 그런 제안을 73년도에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인당 때는 그게 85년도인데 그때는 뭘 제안하셨냐면 80년대 들어오면 우리 남북한에서의 통일 주도권이 완전히 남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력의 차이가 확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권에 상당히 몰락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동서 대탕트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주도권이 완전히 남쪽으로 넘어가는데 85년도 사회민주당 강령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느슨한 연방제를 말씀하세요. 느슨한 연방제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느슨한 연방제는 독일이 90년에 통일이 됐는데 91년도에 독일 통일로 김일성이가 흡수 통일의 위기를 느끼고 제안한 게 뭐냐 하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김철 선생이 제안한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잘 아시지만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쪽의 연합제가 유사한 점이 있다 해서 합의한 그 제3조죠, 그게. 그 합의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 당산 선생님이 그 객관적 정세에 대항하는 주체적 태세로서의 통일 제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그것이 그 남북한 집권자나 그다음에 남한 내에서도 보수 야당의 리더들도 김철 선생의 통일 제안을 참고했다 말은 안 하지만 항상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김철 선생의 통일 제안이 매우 국제 정세에 입각하고 그 통일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 그 뭐냐면 흔히 그 레벨에 갈 수 없는 게 민족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민족적 차원. 그래서 그 민족적 차원이라는 그 견지를 확고히 견지했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통일 제안을 제안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 정세에 대한 주체적 태세의 상관관계 이 개념이 이 논문을 쓰게 된 그 중에 하나고 저도 이 논문을 쓰면서 당산 선생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도 보시면 매 연도마다 앞부분은 객관적 정세에 대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객관적인 정세의 분석은 여기 계신 심전 선생님의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흉내는 뭐냐면 당산 선생님 늘 통일론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정태적인 차원에서 통일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동태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71년도에는 유엔 동시가입하자고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85년도에는 유엔 동시가입 6자회담이 아니라 남북 간 직접 대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도 우리 그 강수돌 교수님이나 이만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16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죽산 선생님의 평화통일론과의 당산 선생님의 통일론을 한번 비교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그건 연구 과제입니다. 죽산 선생님은 비동맹 중립화 통일하는 관념적인 유희라고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당산 선생님은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당산 선생님의 정당 65년도 통일사회당은 그 비동맹 중립화 통일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건 죽산 선생님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후보 단일화되면서 그 4대국 보장론 제시했는데 그것은 당산 선생님의 통일안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산 선생님은 평화 구조를 구축하는데 그다음에 정전협정, 종전선언하고 평화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좀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그 강조했는데 DJ는 기능적인, 경제적인, 비정치적 분야의 접근 이렇게 해서 조금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한 것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산 선생님과 DJ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어찌됐건 남북의 지도자들이 당산 선생님의 통일관을 경청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했던 비동맹 중심 외교는 철저히 당산 선생님의 노선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태우의 북방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전부터 당산 선생님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뭐냐면 당산 선생님은 남한 체제의 변화와 북한 체제의 변화, 양 체제의 체제 수렴적 변화를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노태우와 전두환이는 우리 내부의 체제 변화는 전제하지 않고 그저 통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철 선생님의 통일관의 통일이라는 통일관의 내부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민족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그다음에 평화주의입니다. 김철 선생님의 삼인주의 통일론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아까도 이만열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내부적으로 민주화, 자주화, 사회화.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그다음에 자주화와 사회화는 아직 그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비동맹 중립 노선, 그다음에 SI와의 연대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김철 선생님이 69년도에 그 SI 정회원 가입시킨 게 80년에 정당 해산되면서 자동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복원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북한의 통합 원리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인데, 남북 체제가 한 체제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은 남한대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그 양쪽의, 공이 적용되는 매우 포괄적 원리가 삼인주의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면진 교수도 삼인주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남북한과 같이 상이한 체제의 수렴 구조를 위해서는 매우 적용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삼인주의적 통합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당산 선생님도 그 견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체제의 체제 변화적 수렴 모델로서의 삼인주의를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남북한 통일을 위한 삼인주의가 고정된 어떤 무엇을 객관적인 대상을 전제로 한 그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삼인주의적 원리를 남북한이 하나의 수렴적인 중간 단계로서 하는 통합의 원리로서, 통합의 이념이 아니라 통합의 원리로서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